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EQVR 홀딩스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개발, CBO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고요. 그래서 EQVR 홀딩스 블록체인 기술 업체에서 사업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전 직장은 신한투자증권 증권사였습니다. 증권사에서 약 12년 넘게 근무를 했고요. FICC면 이제 채권이나 그러니까 픽스드 인컴, 커런시, 커머디티 이렇게 해서 채권이나 FX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이나 리테일 상품화 이런 부분들 진행했었고, 대체투자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업무들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략기획부로 이제 옮기게 돼서 한 10년 정도 프론트 이제 트레이딩 그룹에 있었다가요. 마지막 후반부 2년 정도는 전략기획부에서 이제 신사업 기획을 하면서 요즘 핫한 STO와 관련된 부분의 신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에도 소개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이판다 파트너스라는 그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요. 저희 지금 현 직장인 지금 EQVR 홀딩스랑 그리고 이 부동산 개발사인 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3개사가 조인트 벤처를 맺는 프로젝트로서 ST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이 있는데, 해당 업무에 이제 신금투 쪽 PM으로서 참여를 하다가 아예 EQVR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EQVR에서 이런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QV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EQVR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게 결국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내역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 해소 이런 거를 통해서 균형 상태를 맞추겠다는 뜻으로서 이제 설립된 회사이고요. 이게 결국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웹2나 웹3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이들 친숙해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웹3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웹2부터 해서 그냥 하나하나 짚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웹2 서비스의 부흥이다라고 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지금들 사실은 웹2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들을 많이 친숙하시죠.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라던가 SNS를 통한 확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인터넷이 크게 확산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여기 있는 텍스트에도 있지만 읽기 또는 쓰기 등만 되었었던 것이 이제 재생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확산들이 되어 왔다라는 부분들이 웹2 서비스가 부흥을 해왔던 지난 한 10여 년간의 일들이었을 텐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정보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웹2 서비스에서는 플랫폼 혹은 인증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사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마이데이터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라는 거죠. 나의 개인정보가 있는 내 데이터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현실적인 저희 현실에서의 마이데이터는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하면은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마이데이터가 갖고 있는 모순은 사실은 내 데이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의 데이터를 사실 남들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웹2에서는 저희가 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제 정보를 주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갖고 있고요. 마이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 제 데이터가 내 거야, 내 거였어 라는 것만을 사실 말을 해주게 되고, 해당 플랫폼이 제 데이터를 갖고 부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동의해주는 게 마이데이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저게 원래 내 거였고, 제가 내 거 갖고 돈 벌 수 있도록 내가 동의해주는 것.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개개인의 동의들을 받아서 그거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만들면서 추천도 하고 여러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드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 거였다. 그리고 내가 허용을 해준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발전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내 허용 없이도 썼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 내 그냥 처음에 가입 과정에서 그냥 동의하에서 넘겨갔던 정보들을 사실 마음대로 활용하던 거를 그래도 내 동의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니까 이것 자체도 뭐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데이터가 플랫폼 쪽에 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 이제 웹3가 나오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정보의 주권을 이용자가 가져오는 것이 이제 웹3가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마이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웹3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웹3의 정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 그러니까 웹2 세상에서도 결국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됐다라면 이제 그럼 결국엔 이 웹3라는 기본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념들, 정신들이 어떠한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술로서 이제 블록체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블록체인은 그럼 왜 웹3에 적합한 기술이냐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그 자체가 주는 신뢰성으로 사실은 웹2 플랫폼의 신뢰성, 사실 네이버니까 믿고 은행이니까 믿고 하는 게 웹2 플랫폼이니까 믿고 있는 플랫폼의 그러니까 신뢰의 주체가 외부에 있는 그거였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신뢰의 주체가 기술로 오게 됩니다. 블록체인 회사인 EQBR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가 신뢰를 갖고 있는 이유 그게 중요하겠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분산 원장입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이유. 분산 원장이라는 거는 제가 요즘에 사실 STO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STO 관련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금융위에 있는 이제 분들과도 소통이 많이 있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최근에 이제 금융위 자본시장과의 이수영 과장님께서 사실은 3프로TV에 나와가지고 STO를 설계하신 분께서 이제 하는 STO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제 한 1시간짜리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공감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이수영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금융위 이제 STO 사업을 만든 이수영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펜대를 잡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기존에 이제 금융위원회도 STO를 이제 도입하고자 했었던 가장 큰 이유로서 기존의 예탁원이나 금융기관만 펜트를 잡고 그 장부에 기입을 했던 거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된 규칙 하에서 쓰도록 하자라는 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큰 권력을 갖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감시하에서 글을 쓴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제 신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술을 채용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말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폭력이나 살인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이제 2명만 있었고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세상에 2명만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A라는 사람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퍼지지 않겠죠. 근데 이제 100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곳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00명이라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에서 A라는 사람이 이제 B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실을 바라본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이제 다 목격을 했으니까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그 100명을 다시 죽여야겠죠. 너무 강력한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좀 직관적으로 저도 이 예시를 듣고 너무 직관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A라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 범죄를 바라봤던 100명을 이제 죽여야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분산원장이라는 것, 여러 사람이 펜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주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이 시작될 수 있는 근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하에서 과연 그 100명이라는 사람들, 펜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일을 할 것이냐, 모두 다 짜고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보상 체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뭐 투영된 뭔가 그런 뭐 이코노믹스를 만들고 하면서 뭐 토큰, 뭐 코인이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조금 투영되게 되는데 그러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 자체를 바라볼 때 뭔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또 뭔가 막 사실은 모든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일 때 가장 이제 가치가 높게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뭔지 모를 때. 그리고 사람이 다 알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다 모르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100명이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이 100명을 해킹을 하는 게 어려우니까 해킹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래? 그럼 그 100명들을 순수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뭐 그런 이코노믹스래. 뭐 그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거래들도 많고 뭐 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들의 가치가 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까놓고 보다 보면은 제가 뭐 앞서 이제 트레이딩 그룹에서도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건 뭐 장표에 적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제적으로 가치 평가는 다 그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트워크에서 전체 트랜잭션 수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이 거쳐지는 양.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요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나라 뭐 GDP 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뭐 실제로 뭐 제가 다른 나라를 상정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그 웹3 네이티브 세상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메타버스와 같은 환경이 있으면 잘 돌아가겠으나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우리는 원화 기반 생활권에서 살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웹3 기반의 서비스들을 위해 가지고 원화를 바꾸는 행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이제 일어나는 그런 트랜잭션들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는 뭐 GDP나 텍스나 뭐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그 가스피가 결국은 텍스겠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량이 GDP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의 경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익스체인지 레이트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대화가 산으로 가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개념들이 그런 그 안에서의 그들 100명이라는 감시자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총 거래량이나 생산량에 의해 가지고 다 판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온 거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게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어차피 죽이게 되면 나는지 다 알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신뢰가 결국은 그렇게 분산 원장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신뢰 그것이 이제 결국 웹3에 필요한 것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라 이제 기술이다라는 표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웹3가 대중화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그럼 무엇일까라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간단하게 영어로 썼지만 make it easy 결국 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것, 웹3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아까 전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허상 아닌 허상들이 생길 수 있고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된다면 뭐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다면 그리고 봐도 어느 정도 지금 그 네트워크가 돈이 어느 정도 벌리고 있는지, 가스피가 어느 정도 뭐 모이고 있는지, 그 나라의 GDP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라면 저희가 사실은 쉽게 또 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들은 뭔가 어렵고 비싸다라는 내용은 단순히 뭐 이더리움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다라는 게 아니라 구축하기 비싸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웹3 기반의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있어서 사실 모르겠으니까 좀 비싸지는 거죠. 사람도 뽑아야 되고 블록체인 할 사람들도 좀 뽑아가지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뭐 DM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앱에 지갑 붙여야 되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뭐 누구야 하니까 모르니까 가격들도 올라가고 그 개발자들 몸값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뭔가 뭐 하나 했다 그러면 뭐 몇 억씩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고 비싸서 조금씩 그런 이제 오히려 그런 벽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노드 운영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개념들일 수 있는데 이 노드가 결국엔 아까 전에 말씀드린 100명의 관찰자라고 해야 될까요? 펜들을 같이 들고 있는 분산 원장을 기록하는 사람들,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니까 그런 기계일 건데 초기에는 이제 고사양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막 채굴장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막 컴퓨터 막 돌리면서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었던 거가 결국 이런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가지고 한 2, 3년 전만 해도 채굴기들, 뭐 그래서 뭐 GPU들의 뭐 이런 것들이 수요 때문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뭐 주위에 노드 운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저 블록체인 회사에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뭔가 블록체인이 뭔가 대중화가 되고 뭐 널리 퍼지고 이런 데 있어서 그런 100명의 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많지 않은 이유가 뭐 고사양의 컴퓨팅 파워가 요구가 되고 그게 진입되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막 비용이 많이 드니까 괜히 가격들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막 가스비도 높게 받고 결국은 이제 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지 인풋이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고 높아졌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발자들이 많아지려면 기존의 아까 웹2 개발자들 갑자기 웹3 개발자가 막 그냥 막 샘솟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존에 뭐 인터넷 기반의 아니면 기본적인 웹 서비스를 개발하셨던 분들도 이런 분산환장 기술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웹3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쉬운 개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이제 유니티와 같은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 계획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조금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회사냐면 게임의 물리 엔진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게임들이 되게 단순했잖아요. 2D에서 막 미사일 오는 거 비행기를 피하고 뭐 이런 것이었다면 뭐 리니지나 뭐 다른 이제 뭐 RPG나 뭐 여러 그래픽들이 많은 게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그 게임 안에 움직이는 그 캐릭터들이 막 행동들이 되게 실사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색하면 사람들이 또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막 점프를 했다가 막 땅에 착지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무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떨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 막 쿵 했을 때 뭐 그냥 점프할 때 그냥 딱 멀쩡하면 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갖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도 아까 말씀드린 중력도 구현돼야 되고 가속도 같은 것들을 뛰어가야 되는데 뭐 지치지 않고 1km를 쭉 가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현실 세계에 있는 법칙들, 공식들, 물리 법칙에 의한 것들을 다 계산해서 코딩을 했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 반에는. 그래서 이제 게임 시장이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물리 엔진들을 적용해서 그런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구현할 줄 아는 사람들만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굴러갔었던 게임 시장이 이제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착지라는 메서드를 불러오면 내가 만든 그 캐릭터가 그 물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다양한 게임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그런 게임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게임 개발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흡사 웹2에서 나한테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 줄 아는 개발자였는데 근데 이제 웹3에 그런 기능들, 지갑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클릭만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뭐 클릭까지는 사실 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설명서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뭐 빌딩 블락 쌓는 것처럼 애드온 해가지고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API 다큐먼트라는 이제 사용 설명서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애드온 시키면서 하나씩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친숙하진 않을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알캠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저 8개의 이모티콘 혹시 8개 이모티콘 중에서 아는 회사 조금 있으시나요? 이거 간단한 질문 같은 건데 아마 이제 그 1, 2, 3, 4, 5, 6, 7, 8 하면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메타마스크죠. 네, 그리고 혹시 6번 아시나요? 저번에 이더스캔이라는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 같은 건데요. 알케미가 이제 4번입니다. 첫 번째 가장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알케미인데
알케미 같은 경우가 지금 기업 가치가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사실은 2022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자산 가치 뭐 주가들도 많이 빠지긴 했으나 그렇게 좀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최근 기준으로 펀딩을 받아서 아직 상장사는 아니고요. 펀딩 받았던 기준으로 이제 US 달러로 10억 불, 약 하나로 1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케미 같은 경우가 뭐 기업 가치 13조 정도로 물론 이제 시장 뭐 떨어지기 전이긴 한데 그렇게 좀 평가를 받았던 회사인데 저 회사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에서 그냥 나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진 않고 이더리움을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오픈시라는 뭐 그런 서비스들도 유명하니까 아실 거고 아니면 다른 여러 D앱들이 있을 텐데 그 D앱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거기 있는 자산들을 갖고 와서 아니면 이제 지갑이라고 하는 메타마스크 지갑이 있으면 내 앱에 메타마스크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전문용어로 API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API 다큐먼트들을 좀 세트로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랜잭션 피를 받고 알케미를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그런 개발 사용 설명서들을 많이 갖고 이제 DM을 만들면 좀 쉽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케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 가면 개발자 풀 뭐 한 10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알케미 고객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즘 웹3 서비스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메시 네트워크라는 말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채굴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되게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 그래서 막 이런 웹3 서비스는 ESG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ESG에서 벗어났다는 게 전력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데이터 센터, 창고 같은 데 막 서버 같은 것들 몰아넣고 걔네들만 이제 블록체인 노드에 참여해야 되냐. 물론 이제 속도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TPS라는 속도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의 아키텍처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 메커니즘의 속도에만 좀 국한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TPS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다소 이제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있는 게 이제 차라리 이 핸드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들은 노드가 될 수 없나? 와 관련된 고민들 그리고 뭐 아니면 가전제품에서 뭐 집에 사실은 뭐 IoT나 뭐 아니면 월패드에서 뭐 이제 뭐 엘리베이터 잡는 데 쓰는 그런 월패드 같은 데에서도 컴퓨터잖아요. 그 안에 칩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럼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없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량화 노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량 노드들에 따라서 돼야 결국은 아까 전에 블록체인 인프라,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블록체인이 주는 그런 분산업장이 주는 기술의 신뢰성이 이제 100명이 이제 펜트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것이 이제 신뢰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기존에는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들도 독과점이었던 거죠. 데이터 센터를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차피 그 펜트를 잡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그렇게 결국은 내가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컴퓨터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존에 아니면 요즘 또 스테이킹 방식이라고 해서 이미 이더리움이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뭐죠 POS라고 하면 그 스테이킹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인데 결국은 이제 스테이킹을 한 양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따지면 지분율이 높은 사람 지분율이 높은 사람들의 발언권들 그러니까 뭐 사실은 100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이제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중에서 50석 갖고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POS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채굴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굴 요즘은 그리고 원래 채굴이란 말이 안 쓰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 POS나 뭐 이런 POW는 보통 이제 그런
수행 그 과제를 풀면서 막 컴퓨터를 연산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그저 POW의 약자는 웍인데 그래서 막 연산을 하고 뭔가를 해서 보상을 받았다면 POS는 단순하게 스테이킹한 양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라서 사실은 컴퓨팅 파워는 줄일 수 있으나 이제 그런 독과점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제 POS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네트워크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고 이런 곳에서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들에 대한 현실이 다가오게 되면 그런 것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독과점과 관련된 부분들 누구나 쉽게 이제 노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씩 해결은 되겠죠. 물론 그런 뭐랄까 아무래도 이제 한 명이 갖고 있을 때 가장 빨랐고 100명이 갖고 있을 때 합의되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지지만 그래도 그런 공정함이 올라가지만 이제 6만 명, 막 10만 명 하면은 합의의 속도가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뭐 트릴레마라는 말도 있듯이 이제 그런 합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야, 메시 네트워크 되면 오히려 그거는 안 좋아. 갑자기 막 100만 명이 합의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100만 명한테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이면 그런 보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만 명은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들은 이제 잘 또 연구들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겠으나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은 더 진보된 모습의 그런 경량 노드 하에서의 좀 복수 노드 구조 쉽게 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래서 뭐 6만 명일 때 그럼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도 있고요. 뭐 알고랜드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좀 쓰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만 명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비군 같은 거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국가대표 같은 경우도 상비군이 있으면 한 100명 정도 풀이 있는데 그때 이번에 뭐 우루과이랑 평가전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23명 뽑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전체 이제 6만 명이라는 풀 중에서 그때 이제 한 500명을 뽑아가지고 500명만 합의를 시킨다던가 그러면 이제 6만 명 중에서 500명을 어떻게 뽑아야 이제 페어하냐에 대한 연구들 그런 알고리즘들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수 노드일 때도 좀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국내에서 되게 대표적인 게 에트리에서 이제 연구하는 알고리즘이 PON인데요. 그래서 뭐 PON이라는 알고리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한 10,000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한 50개 아니면 100개 뽑아가지고 합의는 100개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상은 떨어지겠죠. 내가 이렇게 상비군에서 국가대표 뽑힐 가능성들이 항상 뽑히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합의에 대한 보상률은 조금 떨어지겠으나 그래도 그렇게 메시 네트워크가 주는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신뢰성으로 조금 더 높은 신뢰도를 갖춘 네트워크다라는 부분들을 갖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해결되는 모습들로 좀 가야 이제 웹3가 조금씩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게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도 좀 간단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저희 EQBR이 이런 일들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사실 앞에서 거의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EQBR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 회사로서 이제 블록체인 엔진을 from scratch 처음부터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저희가 처음부터 만들었고요. 그리고 확장성을 갖고 있는 구조 하에서 이제 대규모 노드 환경 하에서 에트리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PON이라는 알고리즘을 저희 그림 보시면 몇 개를 뽑아서 그 안에서 합의를 하는 알고리즘이 PON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에트리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원래과 블록 익스플로러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엔진 위에 원래과 익스플로러를 붙여서 이제 이런 것들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지갑에서 실제로 이제 트랜잭션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DF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렵고 비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EQHub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어차피 저희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부분들은 저희 시연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CES에 나가서 저희가 쇼케이스도 했고요. 그래서 한 1,400분 정도 되는 방문객들 와서 저희 EQ 허브를 시연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사실 이제 STO 얘기를 너무 많은 곳들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EQBR 하면은 실제 STO 사업을 현장에서 좀 뛰고 있는 업체로서 유스 케이스로는 뭐 저희 아까 전에 보여드린 EQ허브나 이런 저희의 그런 기술적인 내용 말고, 그래도 요즘 관심 많은 STO와 관련해서 저희 기준에 저희 생각들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 원자 기술을 수용했다. 아까 전에 이수영 과장님의 코멘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여러 명이 펜대를 잡도록 하는 것, 그 분산 원자 기술을 수용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뭐 수익을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수수료 받고 그렇게 원장을 잘 안 써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다양한 기존에는 상품화가 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처음부터 프롬 스크래치부터 해서 이제 기술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불확실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A판다라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이지스 그리고 EQBR 이렇게 3사가 모여서 A판다 비즈니스를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2021년 5월에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부터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해서 22년 12월까지 약 한 1년 반 정도 금융이랑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판다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과 시스템 연결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면서 A판다 상품화 출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판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같은 실물자산 연계 대출채권에 대한 토크나이즈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도 뭐 이지스 신한 같은 뭐 저희 주주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EQB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해양자산이라던가 해양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금융 같은 경우들을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해양에서 뭐 스마트 컨테이너 같은 부분들, 스마트 컨테이너는 이제 일반 컨테이너 대비 뭐 RFID 같은 것들이 있다가 냉동, 냉장 같이 여러 가지 좀 최신 그런 설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단가가 있는 그런 상품들도 이제 STO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소울에너지라는 이제 그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이제 소울에너지와도 저희가 STO 사업체를 꾸리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 뭐 비박물관, 본태박물관인데요. 이제 본태박물관 같은 경우에서도 갖고 있는 소장 작품들을 바탕으로 STO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영상 자료로 만든 것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생성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만들어져야 저변이 이제 널리 이제 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에 대한 시연 영상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 네트워크 메뉴로 들어와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름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 네트워크를 아까 전에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여기 네트워크를 어떤 타입으로 만들지, 퍼블릭으로 만들지, 프라이빗으로 만들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타입을 설정하게 되고 그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정의들을 넣으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초기 발행량 같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좀 빠르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성질을 선택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초기 발행되는 코인을 분배하는 방식.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받아놨던 키 파일들을 저희가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들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분들이 미리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터 뉴키 해서 크리에이트를 실제로 받아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행되는 토큰들, 코인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드에 대한 개수나 이런 스펙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좀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받아놨던 키 파일들을 넣어서 노드 배분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고요.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사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블록체인이라는 서비스가 쉽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려면 네트워크도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쪽에 포커싱을 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물론 근데 이 네트워크는 지금 KB은행이라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하는 예시인데요. 그 네트워크만의 전용 프라이빗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더리움이나 이런 좀 퍼블릭 네트워크의 체인들도 만들 수 있겠으나 그게 이더리움 같은 메인넷 레이어 1 체인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저희가 만드는 네트워크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용이 되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역량이나 이제 그런 추가적인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실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시작은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아까 전에 사실은 좀 STO 부분을 스킵을 하면서 나왔었던 게 STO의 가이드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별도의 가상자산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여러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서 STO 사업을 구축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유인 즉슨 사람들이 이제 원화 기반의 우리의 그런 예를 들어 주식을 사고 STO를 한다, 토큰 증권을 산다라고 하면 주식을 팔고 그 원화로 이제 토큰 증권을 사야 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에서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면 가스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원화로 토큰을 사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이 필요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걸 못하게 하고 사실은 최근에 이제 출시되어 있는 여러 NFT 프로젝트들 몇 개를 보면 좋은 기사도 있지만 최근에 안 좋은 기사도 몇 개 있었어요. 찾아보면 나오시는데 특정 네트워크, 퍼블릭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었었던 프로젝트가 해당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NFT 발급자들에게 줬었던 혜택이 축소를 시키면서 NFT 그런 고객들한테 좀 빈축을 사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아까 전에 STO를 하기 위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제 원화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만약에 이게 다른 퍼블릭 네트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면 내가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클레이튼이면 클레이튼 그런 코인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결국에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 또 업비트 계좌를 만드세요. 이렇게 가야 되고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업비트를 통해서 사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K뱅크 계좌를 만드세요.
뭐 하고 어피트 계좌 만들고 원화놓고 이더리움 사고 그래서 가스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넣어놓고 그렇고 이제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STO를 위해서 별도의 가상자산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한마디로 컨소시엄 혹은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것을 좀 해결책으로 잡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은 아까 전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만들게 되면 그 노드가 중요하겠죠. 그 100명의 그 감시자들일 텐데 이거는 이제 예시로서 5명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5명들을 충분히 각 노드 담당자들은 지금 이제 예시로서 5개를 한 번에 다 컨트롤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내가 그 펜대를 잡고 있는 감시자면 내가 그럼 나의 그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노드의 상태 지금 현재 스테이킹된 양은 얼마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은 방금 생성됐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역시 속도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 상태에 있는 모습 그리고 첫 번째 거였고 이제 두 번째 거 로그인 해도 역시 다른 노드에 로그인을 한 거고 역시 이제 세 번째 거 로그인을 하고 네 번째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거 로그인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하는 거는 5개의 노드가 있고 접근을 했으니까 지금 노드 쉬고 있는 거를 이제 일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하는 모습으로 갈 거고 저희가 아까 전에 사실은 설명한 것 중에 PBFT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BFT 기반이 다수결은 아니고 3n 플러스 1이 이제 합의를 해야 이제 합의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개의 노드 중에서 3n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4개거든요, 최소. 그래서 4개의 노드가 켜지면은 이제 이퀄라이징이 시작되는 방금 말씀드린 4번째 노드가 켜진 거고요. 그래서 4번째 노드가 켜지면 이제 지금 5번째 노드가 이제 꺼져 있어도 사실은 합의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5개의 노드는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하나가 꺼지더라도 실제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월렛을 붙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월렛을 좀 사람들이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생각을 해서 좀 카드 형태의 월렛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월렛이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것처럼 뭐 크롬 익스텐션 형태로도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월렛을 방금처럼 이제 클릭만으로 월렛이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크롬 익스텐션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네트워크 만들 때 10만 코인을 초기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있고 저기에서 이제 뭐 송금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월렛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50을 송금을 한다라고 하면 저기에서 이제 지금 뭐 잔고를 눌렀을 때 바뀌어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월렛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에 이제 월렛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도 역시 네트워크를 만들고 블록 익스플로러를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저 네트워크를 바라보고 있는 블록 익스플로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할 건데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KB 스타일 네트워크에 따른 블록 익스플로러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를 보면 기본적인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 포맷인데 아까 전에 있었던 네트워크 리스트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이쪽 보시면 새로운 KB스타라는 네트워크가 생겨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블록들이 쌓여가면서 있는 이 네트워크의 블록 익스플로러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이 생겼고 지갑이나 익스플로러가 있으면 컨트랙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러 기능들이 좀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는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토큰 컨트랙트나
아니면 에어드랍 뭐 이런 컨트랙트들을 실제 이 네트워크에 인베드를 시키면 이 네트워크는 관련된 트랜잭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딩 블록을 쌓듯이 기능들을 추가시켜가지고 이 네트워크 자체가 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토큰 컨트랙트 자체도 지금 네트워크를 이제 KB스타로 선택을 해서 컨트랙트에 대한 네임 그리고 토큰에 대한 명칭을 넣고 얼마를 발행할지를 넣어서 네, 지금 바로 인베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블록 안에 아직 사인을 하게 되면 디플로이가 됐다고 나오고 옆에 블록 익스플로러에 해당 컨트랙트가 배포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할 때 NFT와 관련된 그런 컨트랙트, 결국엔 이런 모든 블록체인에서는 기능들이 다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들도 아까 전에 만들었던 네트워크에 만들어버리는 부분들을 이제 클릭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을 뭐 이미지를 만들고 지금 이거는 일단은 그 프로젝트 컬렉션, 그러니까 오픈시에 있는 컬렉션 같은 건데요. 하나의 컬렉션을 만든다라는 걸로 해서 먼저 컬렉션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큰들, 그 NFT들을 만들 때 이 컬렉션에 민트 NFT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사실 NFT가 발생이 되고 지금 이 대표 계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네트워크에 민팅이 된 모습들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민팅된 거를 이제 개별 지갑으로 전송하는 거는 아까 전에 뭐 10만에서 50 토큰 전송하듯이 그렇게 트랜스퍼라는 함수들, 그런 컨트랙트들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7시 20분 정도 됐는데 앞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웹3에 대한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웹2, 웹3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쉽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유니티와 같이 이런 개발 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경량화 노드와 관련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며 뭐 저희 QBR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하고 있고 그리고 또 STO 부분에서도 하나의 이제 사업체를 통해서 열심히 STO 사업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네네. 문외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해보면요. 왜 아까 본태박물관 미술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아직 STO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거를 그냥 본태박물관 가서 그 미술품을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STO라는 형태로 저기에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 조각 거래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STO 자체가 결국에 조각 투자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한 번에 사실은 미술품을 사기엔 비쌀 수 있으니까 처음에 공동구매와 같은 형식으로 사람들이 같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증권의 이제 뭐 요건에 들어가는 내용들일 거고요. 그렇게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운영을 해서 팔게 됐을 때 나중에 수익을 시어받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가 한 번에 사기 어렵고 비싼 것들을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STO라는 플랫폼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STO가 아니어도 증권을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했고, 뭐 자본시장법하에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그런 이제 법령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증권사들이 그런 시스템들을 법에는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그걸 구현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좀 다양하고 좀 정형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펜트를 갖고 있는 증권사들이 돈이 돼야지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가 많은 것들은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안 된 거잖아요. 표준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단가들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익성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잘 안 됐었는데 이렇게 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문턱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플랫폼에서 이제 다수가 일을 하게 되는 식으로 바뀌면은 이제 그런 뭐 초기에 관련된 이제 비용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되는 것 뿐인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미술품을 투자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증권과 같이 이제 공동의 투자를 모아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수익을 배분받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뭐 본태미술관 같은 경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쿠사마 야유이의 호박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내에 이제 호박 조각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고 또 과천 서울미술관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본태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박이 지금 한 100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게 미술품 펀드가 있어야 됐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실사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이제 증권화 과정이 좀 길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STO라는 그런 툴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을 할 때는 내가 네. 그 매수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그거야 누군가 이거를 호박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팔겠소 하면 내가 인을 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네네. 내가 어느 시점에 내 돈을 회수하고 싶어서 네. 이거를 나는 매도를 하고 싶으나 네.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가 내 개인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네네네. 나는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 누가 그러면 그거를 오너로서 주체로서 가져서 그 매도를 결정을 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팔고 싶을 때 다른 그 호박의 조각을 누가 사주질 않고 맞아요. 나올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거래, 세컨더리 거래, 그래서 사실 STO에서 중요한 게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매매가 가능을 해야 되고, 이제 물론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장외 거래 시장이라고 해서 아마 그 증권사로 한정해서 이거를 팔았던 플랫폼 내에서만 거래가 되게, 그러니까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증권사에서 하나의 주식을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장외유통 시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판매했던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 하에서 이제 좀 거래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공동 투자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조각 투자랑 공동 투자랑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그런 세컨더리 매매까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세컨더리 매매에 대한 뭐 유통 기준이나 뭐 운용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스킵은 했지만 가이드라인 상에서 규정되고, 그런 이제 세부적인 그런 거래에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가격 공시 아니면 뭐 정보의 유통, 결국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면 가격이 불합리가 발생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보완이 돼서 그런 제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로서 지금 디벨롭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네.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STO를 발행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유통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컨더리 마켓이 확장이 돼야 네. 일반 사람이 편한데, 만약에 지금 이 EQ 호브예요, 블록체인이. 네네네. 이 호브에서의 그 생태계에서만 만약에 이게 세컨더리 마켓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제한되지 않나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수님 말씀 맞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국내 STO가 좀 컨소시엄 네트워크로서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이 확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언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라이빗 네트워크 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웹2 기업의 웹3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 KB은행이다라고 하고 그 KB은행이 만들고 있는 네트워크 하에서 그들의 앱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결국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있는 것들이 그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웹2 기업들이 이제 웹3 이렇게 전환을 할 때 도입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에 인베드가 씌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 그 네트워크들은 근데 또 이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부적으로 편할 수 있어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 기반으로 처음부터 NFT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클레이라는 그 가상화폐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좀 진입이 쉽지 않았던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이 있어야 되니까. 다만 저희가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을 때는 나중에 이 안에서 소통할 때는 이 안에서 프리하게 그런 이제 가상자산 프리하게 먼저 움직이고 다른 퍼블릭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에 있는 것들 처음엔 예를 들어 저희 STO 플랫폼에서 있지만 나중에 이 토큰을 막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젤로와 방향에 있지 않지만 뭐 나스닥으로 예를 들어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STO 플랫폼으로 연결을 하려면 저희 쪽에 프라이빗이 있지만 옮길 수 있는 그런 인터체인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토큰이 이 네트워크에서도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기술적으로서 약간 저희가 EVM을 지원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기반의 그런 소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이더리움과 소통이 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세컨드 옵션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의 고객들은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본 고객들은 좀 편리하게 싸게 쉽게 이용을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 오픈시에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이제 전환을 해서 올리게 되는 인터체인 솔루션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은 이제 좀 보완이 되어야지 이 부분들이 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기술적인 건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 지금 하신 에스프로가 말씀하신 논리대로 가면 결국 금융이나 제도를 연결되게 풀어줘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STO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권력을 못하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원화 자산 기반을 네네. 통해서 하게 하겠다는데 네네.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각자의 플랫폼 STO를 찾아간다는 자체가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모든 블록체인 매니저를 하는데 다 이거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국내가 이게 제도가 제대로 안 가면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처럼 각자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확률이 지금 설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그렇거든요. 아까 만드는 건 쉬운데 그 생태계를 어떻게 키워가 막 이게 사람이 결국 많이 와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가 이슈인데 지금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확장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왜 블록체인 쓰냐면 블록체인이 올라갔을 때는 국내 행정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네. 블록체인 메인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계해 나가면 이건 기업 문제가 아니고 네. 제도와 철학의 문제인데 한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STO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실제 STO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가상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가 가상자산과 난가상자산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난가상자산은 이제 증권으로 그냥 딱 정의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증권으로 정의를 하면서 자본시장법에 넣어버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이게 가상자산과 벽을 세우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쪽과 연계되는 거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뭐 해외로 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처음부터 다 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흘러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것들까지 좀 다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은 담고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시작에 조금 의의를 좀 두려고는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업체들은 그래도 이런 거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또 해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연결까지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다 보면은 조금씩 사업 기회들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이 부분에도 조금 의미를 담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성장을 하려면 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엔진을 네. PON을 채택한 게 네. 애국심인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 알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여기 인베디드 블록체인 노드 이 보드를 있는데 네. 이걸 개발하고 가지고 계신 건지 네. 이것이 IPFX 시스템하고 연동이 네. 가능한지. 네. 우선은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프롬 스크래치로 만든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PON은 이제 에트리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제 대규모 너드에서 아까 상비군을 뽑아가지고 그 국가대표 선발하는 그런 방식이 PON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PVFT 기반으로 합의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먼저 만들었었던 거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합의 알고리즘은 PBFT 기반의 저희 자체적인 엔진 이름 이퀄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는 저희가 스스로 만들었고, 그랬더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중 노드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PBFT 기반의 좀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트리와의 지금 공동 연구 5년짜리 국가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트리, 카이스트,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그리고 저희 QDR 해가지고 5년짜리 국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의 이퀄라이저 엔진과 PON을 접목시켜서 효율적인 대규모 노드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엔진들을 지금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증 사례를 만드는 게 저희가 5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애국심도 있고, 물론 애국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이 해서 좀 새로운 국가 표준을 만들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블록체인 엔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부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행부는 다릅니다. 실행부는 이제 펑션적인 측면이고, 어떠한 거를 던져서 여기서 합의를 시키는 거, 컨펌을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행부는 여러 사람들이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엔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데, 이 실행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EVM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랑도 소통할 수 있는 실행부는 저희가 역시 이제 실행부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합의부와 실행부를 다 자체적으로 했다가 이제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의 엔진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 이제 문을 조금 더 활짝 열기 위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그런 컨트랙트들이 저희 합의부를 통해서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와의 소통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블록체인 부분에서 코어는 저희가 자체 개발했고, 확정성을 위해서 엔트리와 협업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은 이제 EVM을 통해 가지고 열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와 API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인베디드 블록체인 노드 보드가 있는데, 네, 인베디드 노드. 그 인베디드 블록체인 노드가 네네네. 있어요. 13페이지에. 네네네네네. 이 노드. 이거요? 네, 노드를 가지고 가지고 계신. 이것도 R&D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국내 몇 개 기업, 지금 컨피덴셜이 있어가지고 기업은 말씀 못 드리는데 몇 개 이제 하드웨어 업체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기기들,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SSD 같은 데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지금 R&D를 저희 같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좀 이제 조만간 기사가 나오는 거고 계약을 체결했으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엔컴퓨팅이라고 이제 그런 가상화 PC를 하는 이제 그 국내에서 시작한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요. 그 엔컴퓨팅이라는 협업을 해서 아마 엔컴퓨팅이 이제 가상화 노드, 이게 아마 그 한 6만 대가 넘는 그런 서버를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는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R&D나 이제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좀 그런 프로덕트들도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저 인베디드 저 노드를 네. 저기 ID 센터에 활용도 가능할 수 있나요? 아, 네네네네. IDC에서도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에 아까 그 엠컴퓨팅이라는 거가 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유휴 자원들을 예. 활용해서 이 구동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는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그런 뭐랄까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의 유휴 자원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하나의 이제 블록체인 엔진을 좀 저희가 OS처럼 그러니까 OS처럼 좀 접근을 해서 아예 인베디드 하드웨어 장비에 인베디드 시키는 모델로서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뭐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일찍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네. 좀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갖고 많은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추가로 필요한 거 있으면 제 이따가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 명함 통해서 이제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